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 23년차 실전 투자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한국거래소 2026년 5월 2일 코스피 종가 차트 보셨습니까? 위아래로 흔드는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거시적인 파도 속에서 지금 수면 아래에서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수십 년간 세상을 연결했던 구리선의 시대가 끝나고 빛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심층 해설에서는요, 이 거대한 광학 슈퍼사이클이 어떻게 2026년 AI 인프라 시장의 멱살을 쥐고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판에서 우리 계좌를 어떻게 지켜내고 불릴 수 있을지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퇴근길에 맥주 한 캔 딱 따시고 편안하게 따라와 주십시오. 자, 시작해 볼까요? 늘 그렇듯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본 분석 해설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수익률이 내일 여러분의 계좌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 제가 23년간 이 바닥에서 구르면서 뼈저리게 배운 냉혹한 진리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넓히는 참고용으로만 꼭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6. 자, 이 숫자 하나만 일단 머릿속에 꽉 박아두고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 바로 2026년 올 한 해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할 16T 광학 트랜시버 수요의 점프 배수입니다. 2025년 대비해서 무려 2.6배, 물량으로 치면 약 6,300만 개가 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시라이트 글로벌 리포트 2026년 4월 기준 데이터인데요. 1년 만에 2.6배 성장. 여러분, 이건 그냥 지나가는 테마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 서버 인프라 교체 주기하고 맞물려서 거대한 자본이 이동하는 이른바 레짐의 전환입니다. 이 수요 폭발의 의미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면요, 2026년 주도주 장세에서 완전히 소외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밟아갈 작전 지도입니다. 거시적인 2026년 마켓 레짐 진단부터 시작해서 구리의 종말, 빅테크 패권 전쟁, 실리콘 포토닉스의 기술적 해자, 그리고 승자 독식 공급망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진짜 내 돈을 지키는 실전 포트폴리오 액션 플랜까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주 꼼꼼하게 단계별로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26년 마켓 레짐 진단입니다. 부제는 구리의 벽인데요. 과연 무슨 벽에 부딪힌 걸까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잘 나가던 여러분의 AI 인프라 관련주들, 2026년 들어서 왜 이렇게 주춤하고 답답한 흐름을 보일까요? 실적이 안 나와서? 아닙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프레드의 2020년 5월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요, 최근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지난 3년 역사적 평균인 2.9%에서 올해 무려 4.8%로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인프라 내부가 그야말로 펄펄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데이터 전송의 핏줄인 구리선이 막혀버리는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엔비디아 칩셋 수만 개를 모아놔도 구리선이 가진 유전체 손실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 못하면 그냥 시스템 내사가 오는 겁니다. 기존의 구리선과 새로운 실리콘 포토닉스를 좀 더 직관적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명절날 고속도로 꽉 막힌 거 다들 경험해 보셨죠? 데이터 전송 속도가 110이 때까지만 해도 구리선이라는 이 국도로 어떻게든 차를 억지로 우겨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6T라는 엄청난 스피드의 시대로 넘어가니까 차들이 너무 많아져서 마찰열로 불이 나고 신호가 다 찌그러지는 거예요. 반면에 실리콘 포토닉스, 즉 광학 연결은 전용 KTX 선로를 까는 겁니다. 전자기 간섭 제로입니다. 빛으로 쏘니까 발열도 극히 적고요. AI가 더 거대한 규모로 확장하려면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갈아타야만 하는 달인 셈입니다. 제2부, 구리의 종말과 1.6T 전환, 바야흐로 광학 슈퍼 사이클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학 기술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갈까요? 1단계는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꽂았다 뺐다 하는 플러거블 광학 모듈입니다. 2단계는 아예 스위치 반도체 칩셋 안으로 광학 모듈을 끌어안고 들어가는 코패키징 광학, 이른바 CPU 단계죠. 그리고 궁극의 3단계는 반도체끼리 직접 빛으로 소통하면 광학 I/O 칩넷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 단위의 엄청난 자본이 움직입니다. 2026년 올해 엔비디아 혼자서만 1.6T 모듈을 500만 개 이상 먹어치우고요, 구글이 400만 개를 흡수합니다. 이 흐름에 가장 먼저 올라탄 부품 핵심 공급사 루멘텀의 AI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나 폭등한 거 다들 보셨죠? 우리는 지금 정확히 1단계 플러거블에서 2단계 CPU로 넘어가는
아주 거대하고 중요한 변곡점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3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파일을 두고 벌어지는 브로드컴과 엔비디아의 패권 전쟁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에요. 미래 데이터 센터의 표준을 누가 독식하느냐를 둔 그야말로 피 튀기는 종교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표를 한번 매의 눈으로 분석해 봅시다. 브로드컴의 베일리 전략은 핵심이 개방성과 안정성입니다. 칩을 수평으로 넓게 배치하고 열에 강한 변조기를 써서 범용 생태계를 지키면서 대량 생산 수율을 뽑아내겠다는 안정빵 전략이죠. 반면에 엔비디아의 스펙트럼 X는 아주 무자비합니다. 극도로 작지만 열에 엄청나게 예민한 부품을 쓰고 칩을 수직으로 꽉꽉 쌓아 올립니다. 발열이 너무 심해서 값비싼 액체 냉각이 필수인데도 왜 이런 무리수를 둘까요? 내 생태계에 한번 발을 들이면 절대 딴 데로 못 나간다? 이 극단적인 록인 효과, 즉 가두리 양식을 치겠다는 아주 무서운 야심이 숨어 있는 겁니다. 4부입니다. 실리콘 포토닉스의 기술적 해자. 왜 기존 반도체 강자들조차 이 시장에 쉽게 못 들어오는지 그 난공불락의 공학적 장벽을 살펴보죠. 이걸 굴절률 대비의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23년 차의 짬바를 담아서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스포츠카를 몰고 머리카락 굵기만 한 미세한 외줄 위를 시속 300km로 달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핸들을 단 1mm만 잘못 꺾어도 그대로 천길 낭떨어집니다. 실리콘 포토닉스가 딱 이렇습니다. 파운드리 공정에서 나노미터 단위의 아주 미세한 오차만 발생해도 빛의 위상이 틀어지고 신호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기존 전자반도체에서는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편차조차도 이 광학 세계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치명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 해자의 끝판왕이 바로 PDK입니다. 이건 파운드리가 설계 회사들에게 던져주는 비법 레시피 같은 소프트웨어 툴킷인데요. 광학칩은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한번 특정 파운드리의 레시피에 맞춰서 설계를 끝내고 나면 나중에 딴 데로 이사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환 비용이 너무 막대하게 깨지거든요. TSMC나 글로벌 파운드리스 같은 톱 티어들이 바로 이 생태계를 선점하고 설계자들의 발목을 꽉 묶어두는 눈에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무형의 해자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5부 승자 독식의 공급망 매핑입니다. 자, 복잡한 기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현실의 돈 냄새를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돈을 쓸어 담고 있을까요? 자, 이 파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의 핵심 800G 모듈 수주 배분인데 중화권 기업인 이노라이트와 이옵토링크 단 두 회사가 전체 물량의 약 60%를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제조와 조립의 패권이 이 소수에게 완전히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시장이 참 냉혹하죠. 엔비디아가 아무리 칩을 기가 막히게 설계해도 이 조립회사들이 패키징을 안 해주면 물건 출하가 안 됩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희소성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밸류 체인을 조금만 더 쪼개서 볼까요? 첫째, 빛의 원천인 광원을 만드는 루멘텀과 코이런트, 천하의 젠순황조차도 이 부품 구하려고 줄을 설 정도입니다. 둘째, 고난도 조립의 장인인 파브리넷과 테스트 장비를 꽉 잡고 있는 폼팩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찍어내는 TSMC 같은 파운드리 생태계까지. 결국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달리는 이 무자비한 환경 속에서 진짜 떼돈을 버는 건 바로 이 목줄을 꽉 쥐고 있는 병목 기업들입니다. 자, 드디어 6부입니다.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죠. 진짜 내 지갑과 계좌를 지키는 이야기, 생존을 위한 정량적 가치평가와 실전 포트폴리오 액션 플랜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시장을 이기기 위해 사용할 핵심 무기가 바로 베이지안 업데이트입니다. 말은 좀 어려운데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주말에 소풍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낍니다. 그럼 여러분, 비올 확률을 마음속에서 10%에서 50%로 쓱 올리시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들고 가다가 빅테크들의 캐펙스, 즉 설비 투자 가이던스가 확 올라갔다는 하드 데이터가 오늘 밤 새로 들어오면 내 고집 피우지 말고 실시간으로 광학주들의 성공 확률을 상향 조정해서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내 감이 아니라 차가운 데이터에 철저히 복종하면서 승률을 세밀하게 조율하는 과정인 겁니다. 이 베이지안 업데이트를 실제 계좌에 적용하는 4단계 액션 플랜입니다. 첫째, 잉여 현금 흐름 FCF 수익률을 계산해서 이 회사가 진짜 현금을 찍어내는지 팩트 체크합니다. 둘째, 내 계좌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손실 예상액 VAR을 계산해서 기계적인 손절선을 딱 세팅합니다. 셋째,
엔비디아 매출 중 네트워킹 비중 25% 돌파 시 같은 명확한 트리거 조건을 미리 걸어둡니다. 마지막 넷째, 기대 수익 대 리스크 비율을 2.5대 1 정도로 맞춰서 포지션 사이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이번 주 관세 이슈로 시장이 흔들릴 때 밸류에이션 상단에 온 AI 하드웨어 비중을 15% 덜어내고 방금 말씀드린 트리거 조건에 부합한 공급망 병목 기업 쪽으로 비중을 딱 15%만큼 옮겨 실었습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바로 이런 즉각적인 대응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제가 23년 동안 계좌를 잃지 않고 관리해온 핵심 템플릿, 확률적 시나리오 플래닝 차트입니다. 낙관, 기본, 비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세팅해두고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손실 한계선인 VAR 선을 그어놓는 겁니다. 만약 비관적 시나리오가 터져서 주가가 저 한계선을 터치하잖아요? 그럼 미련 없이 기계적으로 손가락 꾹 눌러서 잘라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수백 번 중요한 게 이 지독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야 다음 달에 올 기회, 내년에 올 다음 슈퍼사이클에 베팅할 소중한 총알이 내 계좌에 남아있게 되거든요. 오늘 기나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23년차 실전 투자자로서 여러분께 정말 꼭 드리고 싶은 제 평생의 지론입니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입니다. 아무리 밤새워서 완벽한 분석 리포트를 썼어도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중동에서 미사일 하나 날아오면 시장이 다 뒤집어지는 게 주식판입니다. 섣불리 내일장을 예측하려 들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기계처럼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툭 던지면서 오늘 해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당장 다가오는 내일 이 거대한 광학 밸류 체인의 수많은 길목 중에서 어느 부분을 여러분의 소중한 포트폴리오에 담으실 계획이십니까? 대체 불가능한 광원을 독점하는 기업입니까? 아니면 패키징 생태계에 목줄을 쥔 파운드리입니까? 여러분만의 치열한 투자 전략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댓글을 싹 모아서 더 깊숙하고 돈이 되는 인사이트로 풀어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편하게 남겨주세요. 이 험난한 시작에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 23살짜 베테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